예, 지속 가능한 사회와 물과 생명 강의를 맡은 생명거물 이준경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명의 탄생과 물, 그리고 지구의 위기, 물의 위기, 그리고 물과 희생, 다음으로는 생명의 강과 물순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보는 우주죠, 그죠? 이게 뭐 컴퓨터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인데 빅뱅처럼도 보이고 물방울처럼도 보이는데요. 여기가 지금 은하계입니다. 은하수인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수 같은 게 1천억 개가 정도 있죠. 또 이 은하계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이죠. 이게 항성이거든요. 이 항성이 1천억 개가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빛이 나지 않는 별들이 더 많죠. 그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로 본다면은 태양이 항성이고 나머지 행성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태양 주변에 가장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는 별이 지구라는 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구는 땅 지자를 쓰고 수성은 물 숫자를 쓰는데 수성은 너무 물이 하나도 없어요.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그죠? 불 화자를 쓰지만 화성에도 그냥 이 사막처럼 있는 별이죠. 이 지구는 태양과 가깝거나 멀지도 않고 적당한 대기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산화탄소라는 아주 작지만 이 지구를 온난화해서 밤낮의 온도 격차도 줄여두는 별이 이 지구인데요. 이 온도 격차보다는 지구의 이 은하계 내에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사는 별은 지구인데요. 이런 온도 격차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에는 물이 없다, 지구에는 물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본 사람이 있겠죠. 그 당시 소련의 과학자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보고 했던 말이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라고 했던, 아름답고 푸르죠. 근데 실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냐니까 인류의 거대한 한 발자국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계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인류가 고도로 발달시킨 과학 기술로서 허브 만원경이나 아니면 무인 우주선으로 해가 화성도 가고 하지만 물이 있는 별, 생명이 있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탄생을 보면은 한 45억 년 전에 탄생을 하는데요. 수많은 항성들이 부딪히고 운석들이 부딪히면서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운석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는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운석에 물을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딪히면서 나오는 화산 폭발로 인한 마그마와 대기에는 수증기가 또 증발하게 되어 있죠. 이 수증기가 원시 대기에는 수증기가 꽉 차면서 큰 비를 내리면서 바다를 형성하고 있는 게 지구의 탄생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탄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운석에 의한 물, 물에 의한 수증기, 수증기에 의한 비, 그리고 바다,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태초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양한 변화와 반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물속에 있었잖아요. 양수라는 곳입니다. 물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났다 보시면 되고요.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35억 년 전. 육지로 물의 생태계가 어류가 다시 양성 파충류로 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된 과정은 5억 년 전밖에 안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46억 년, 5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처음에는 미행성과 운석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끊임없는 화산 폭발로 원시 대기가 마그마가 되고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고 큰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되고 바다 안에서 상소가
너무 농축되면서 육지로 대기에 놓고 대기에 놓으면서 오존층이 산소가 형성되고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물의 진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45억 년 역사에서 인류가 탄생한 것은 영장류가 탄생한 것은 1천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뭐 2만 년, 10만 년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과정이 생명의 탄생과 이 과정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는 최소 1천만 종에서 2천만 종에 가까운 생물들이 이 바닷속에서 주변의 강하천 속에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을 이루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위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우주 탄생 120억 년, 생명 탄생 35억 년. 그러나 인류는 1000만 년 전에 영장류에서 분리되었지만 문명을 만든 거는 2만 년 전. 그죠? 문자를 만든 거는 5000년, 1만 년 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고도로 발전시킨 과학기술, 산업화, 산업혁명은 400년 전이거든요.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는 산업혁명 동안, 혁명 이후에 300년 동안 일어나는 인류의 발전, 성장, 소비, 욕구는 어쩌면 인류가 스스로 자초한 최대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의하면은 인류가 만약 멸종한다면은 몇 가지 위험이 있을까?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신문 기사인데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서 물 부족, 가뭄에 의해서 식량 불안, 사회체제 붕괴,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우리가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핵전쟁이 있는데요. 20년 전에는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과학자들이 핵전쟁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으면서 지구상에 지금도 핵이 한 3만 기 정도가 있는데 그게 히로시마에서 터진 폭발 수준보다 한 기가 50배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3만 기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10개만 정도 터진다면은 지구는 인류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국제 간의 연대, 평화에 의해서 이거는 순수가 많이 미뤄지고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새천년, 2000년 들어서 앞으로 인류가 1000년 동안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식량, 에너지, 물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생태계 평가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개발, 소비, 욕망, 편리함, 속도를 추구한다면은 50년 뒤에 후손들은 물과 공기, 땅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고 경고를 했었죠. 그죠? 이게 15년 전에 새천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티브 호킹은 좀 우울한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죠. 호킹 박사는 다른 행성 가라. 이 지구는 어렵다. 아무리 과학기술로 이룬다 하더라도 지구의 기후위기나 환경 파괴를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고유한 생물학적 본성은 한 세대, 두 세대 말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욕망에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예전에 이런 사과가 있었다. 예전에 이런 컴퓨터가 있다는 것들을 시청각 자료에 넣어서 미래에 누가 남아있지 모르겠지만 부디 행운이 있기를 이래 했는데 사실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면서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호킹이 말하는 다른 행성이 아니라 현재 지구 안에서 어떻게 지구를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건가, 그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물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현대 인류의 미래 하면 많이 알죠. 호모사피엔스가 그죠? 지혜로운 현명한 삶이라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호모 오일리쿠스 석유학, 화석연료를 갖고 석유를 통해서 먹고 쓰고 입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지칭하는 단어. 이렇게 살면은 지구는 곧 2030, 2050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너 죽고 나 살자가 살아야 되는 이런 사회, 현대 사회가 맞느냐고 하면서 호모 오일리쿠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시에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는 호모 루텐스, 호모 비아토르, 노는 인간. 우리는 놀이를 즐기는 인간이고 여행을 하는 인간. 여행가 인간이라고 우리는 또 세상을 규정하는 이 호모 하신 또 학자들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호모 언택트, 호모 마스쿠스라고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는 호모데우스, 호모사피엔스와 신화의 사이에 있는 호모데우스,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자아나 주체성이 왜곡될 거냐, 그런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호모 심바이오시스, 자연과 공생하는 사람으로 갈 거냐가 우리가 지금 선택할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고 하고, 어찌 보면은 자연과 공생하는 호모가 대한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희망 어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유평등 파괴를 프랑스 혁명에서 했던 프랑스가 공화국 헌법으로 2003년도에 환경 현장에 처음으로 환경권을 넣었습니다. 환경권을 명시했죠. 2003년도에, 그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 환경권을 명시하면서 했던 말이 20세기 인류의 급속한 기술 진보, 유례없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나친 자원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파괴 위험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미래를 찾아가는 첫 번째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목적은 지속 가능한 사회였죠. 그래서 2015년도에 유엔에서 새천년 2030년 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엄중하죠, 그죠?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지구를 구할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또한 빈곤 종식, 불평등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발전 목표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17개의 발전 목표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서 모든 연령층이 포용적이고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가져야 되고 양성평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근익신장이 돼야 되고, 여섯 번째 주제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이라는 것들이 어제로 잡혀가 있죠. 그죠? 환경 어제를 본다면은 어찌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제가 보면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은 국가 간 연대, 불평등, 전쟁이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면 그 위험, 재해에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와 해양을 보존해야 되고, 육상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손실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포용, 평화, 정의, 지속 가능한, 그죠? 물, 에너지, 바다, 육지, 생물 다양성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국내 및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게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에서 핵심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 세트였던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안전한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공급해달라는 게 수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안전한 식수와 개인 위생입니다. 공중 위생. 개인과 개인 위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장에 나오는 폐수들, 그죠? 유해 물질의 투기 근절. 물론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녹조도 있고 우리가 버리는 의약품이 있는 항생제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식수와 수질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치수와 공급을 2차적으로 보장하면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들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통합수자원이 돼야 됩니다. 부처 간에 구분되어 있는 수질과 수량을 따로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합수자원해야 되고요. 공업용수, 농업용수, 업용수, 생활용수도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질이 깨끗해지고 통합수자원이 되고 안정된 공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물과 관련한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과학기술적으로 물을 아껴 쓰고 재사용 기술이 우리가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간의 협력과 연대를 해야 되고 지역 시민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들이 이 여섯 번째 섹터의 쭉 과정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물에 대한 상식인데요. 21세기는 물의 하도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면 여기서 3분의 2가 손을 들 거예요. 그런데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근 30년 동안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나요? 손 들어보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실제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 순위 안에 들어가는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하수 처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우리는 가뭄이 들은 것 같아. 물이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근 30년 동안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물 문제로 21세기 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공동의 문제다. 70, 80년대, 20세기가 오일 쇼크면은 90대 이후 21세기는 워터 쇼크라고 하고 있고요. 물이 국제 안보의 쟁점으로 나온답니다. 이 물 때문에 세계 식량 위기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고 유엔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책입니다. 이게 보면은 더러운 물이죠. 근데 이 물을 끄기 위해서 인류의 3분의 1은 하루에 4시간 동안 10km를 왕복해서 또 와야 되는데 이 물조차도 깨끗하지 못해서 다시 4시간을 깔아 앉혀야 위에 있는 물 그나마 깨끗하고 더러운 물을 해서 겨우 양치질 할 수 있는 물인데요. 이런 물이 오염되면서 이 분유를 타먹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물이 오염되거나 물로 인해 설거지 그리고 음식을 하면서 이 수인성 질병 때문에 매일 3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의 부족만이 아니라 물의 수질 때문에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 3만 명의 어린이, 30만 명이 전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얼마나 물이 소중한 건 알겠죠, 그죠? 자, 이 사진 재밌는 사진이죠. 밤에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비 안 오죠, 그죠? 근데 이게 질퍽질퍽하죠. 이게 17세기 프랑스에 있는 유럽 봉건 영주 마을에 있는 사진인데요.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들, 그죠? 남자들이 밤에 사도로 다니면서 띵까띵까 노래 축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신발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 치마를 입고 있죠. 남자들이 사실은 먼저 하이힐의 역사는 오염의 역사입니다. 질퍽질퍽. 그 당시에 유럽은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발달한 게 뭡니까? 아까 했죠. 하이힐, 치마, 향수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똥오줌을 그대로 버리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농경지에서 분산되어 사는데 이쪽은 유럽은 봉건 영주니까 밀집되어 사니까 당연히 가정에 화장실이 없으면 하수구가 없죠. 길거리 다 버리죠. 그러니까 흑사병이라 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간 것들이 몇 번씩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물과 위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지난 160년 동안 의학 분야의 가장 위대한 성과 첫 번째가 하수도입니다. 위생, 결국은 물과 위생이에요. 1830년도 리버풀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입니다. 물론 과도한 노동, 공원 하나 없는 그 닭장집 같은 데서 그러나 거기서 오는 전염병은 물과 위생, 하수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은 한 5m, 10m 정도 대규모 하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해외 영화,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도망자들이 하수도로 가는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은 근대도시, 현대도시를 만들면 하수도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놨던. 그래서 항생제나 마취, 백신보다는 오히려 개인 위생, 물과 하수도가 첫 번째였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은 평균 연령이 70, 80, 90까지 간다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물 부족 재앙이 코앞이다, 날래입니다. 미래가 말라붙고 있다, 물 부족 재앙, 그죠? 이거 대재앙이 온다, 묵시로직 재앙이 온다, 신문인데요. 이게 미국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인데요. 미국도 물을 제대로 순환을 안 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전 세계가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이 더러워지면 이제 부자들은 깨끗한 물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물값이 1리터에 어떤 데는 2만 원, 어떤 거는 500원, 1,000원 하면서 대다수 서민들은 좋지 않은 물을 먹게 돼요. 이런 양극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화 민영화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 안보입니다. 세계 물정책연구소 포스텔 소장이 이야기했죠. 21세기 국제 간 분쟁은 전부 다 물에 의한 전쟁이 될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 6.1 전쟁도 상류에 댐을 만들면서 댐을 폭파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경고를 하고 우리나라는 남북 간에 겨우 이런 작은 하천, 임진강, 북한강 정도 있지만 전 세계 강은 이렇게 10여 개국을 흐르고 유럽도 10여 개국을 흐르잖아요. 그죠? 국가 간의 사이 안 좋으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죠.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하루에 물 안 보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장, 농사, 생활용품, 먹는 물. 그래서 이 물로 인한 전쟁이 많아질 거다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세계 연대와 평화를 잡아야 되고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숭화강에 벤젠이 이렇게 수만 톤 해오면서 국제간 분쟁으로 갔죠. 뉴올리언즈에 위에 댐이 터지면서 다 이렇게 도시의 3분의 2가 잠겼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잠긴 게 아니라 이틀이 지나니까 여기 독극물이 돼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똥, 오줌, 공장의 화학물질, 의약품 하면서 이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아니라 손에만 닿아도 피부병들을 한 몇 모금만 먹어도 죽어야 되는 독극물이 되는 거죠. 물이 얼마나 위생과 수질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이클론, 그죠? 태풍에 의한 것들도 수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제안을 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이제 건강한 물을 먹어야 되고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수돗물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돗물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 빼하면 물렁물렁하죠. 다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은 신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그죠? 근육을 이완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을 할 때도 이 관절할 때도 물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엔에서는 물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 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그것들을 알 수 있죠. 또 인권이나 노조 인권이사에서도 깨끗한 물과 위생은 인간의 적절한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인권이나 많이 노조, 그죠?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물 공급은 충분해야 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유해 물질이 없는 물이 가야 되고 우리 물은 가정과 교육 시설에 안전하게 공급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물의 종류는 수돗물, 정수기, 지하수, 먹는 물, 먹는 샘물. 이 먹는 물은 약수 외에도 먹는 샘물은 피트병을 우리가 페트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불씨는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달라진 수돗물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90% 넘어가고 우리가 국민의 한 60%가 수돗물을 영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는 먹는 샘물과 정수기가 많은데요. 이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68개 업소 중에 11개 업소가 영업 정지를 받거나 생수 7종을 분석한 결과 5종에서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생수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도로가에 놔둬놓잖아요. 거기에서 햇빛 받으면 다 바이러스가 성장하거든요. 적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수기와 먹는 샘물 맹신은 좀 위험하다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를 위한 건강한 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수돗물을 먹어야만이
냉온 정수기에 대한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먹는 샘물로 만들기 위해서 1년에 1조 개의 플라스틱 생수병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가격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보기 위해서는 먹는 샘물의 최대 수돗물을 하면은 768배가 작고요. 정수기는 우리 수돗물보다는 1,500배 정도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수돗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수돗물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먹는물 시민 네트워크가 이렇게 4가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국가는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 물은 인권이고 생명이고 민주주의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더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엔에서의 물 대응을 보면은 이렇게 통합 물 관리를 해라고 나오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매년 3월 22일을 지구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물은 세계 물의 날로 선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 물에 대한 다양한 협약을 보면은 인간과 생명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이고, 물은 공동의 재산이자 인류의 유산이다. 그리고 이 물은 국가 간 연대 협력 평화의 수단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게 물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좀 급하게 빠르게 했는데, 앞에 했던 것들을 그 지방정부나 유엔이나 그죠? 이런 데서 선언문을 통해서 축약했기 때문에 물과 인권, 보편적 권리, 국가의 의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동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 존엄이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